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개체군의 정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특징, 밀도와 그 다음에 생장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체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개체군은 하나의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 집단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자, 모두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어야지 우리는 개체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써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동일한 생태계 내에서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열대우림이 있는데 서로 같은 종의 집단들이 존재한다. 그럼 얘네를 같은 개체군이다 라고 묶어주지는 않죠. 하나의 공간 안에서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같은 종으로 자, 같은 종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개체들의 집단을 우리는 자, 개체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종이란 무엇이냐? 자, 종이란 무엇이냐면 자연적으로 교배를 했을 때 그 교배가 가능해야 되고 생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른 종에 의해서 태어난 애들이 대표적으로 백호 뭐 이런 애들, 백호가 아니죠. 호랑이랑 사자 사이에서 낳은 애, 라이온,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 애들이 바로 이제 서로 생식 가능한 자손이 아닌 걔네들은 생식 능력이 없는 자, 자연적이지 못한 교배를 통해서 인위적인 교배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기 때문에 자, 같은 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호랑이와 사자는 같은 종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교배를 해서 가능한 집단, 그런 집단을 우리는 같은 종이다. 이 같은 종의 집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개체군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 개체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생장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중에서 생장 곡선이 가장 문제의 빈도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밀도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체군의 밀도, 이 밀도는 뭐 특별하게 다시 의미 부여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밀도의 그 정의를 그대로 여기다가 삽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분자들 혹은 물질들의 빽빽한 정도 혹은 그 물질들의 숫자, 이것을 우리는 밀도라고 얘기를 하죠. 개체군의 밀도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공간이 딱 주어지게 되고 그 공간 내에서 개체군 내에 개체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우리는 밀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는 이렇게 공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일정한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일정한 공간분에 그 개체군이 가지고 있는 개체 숫자, 요렇게 우리는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밀도를 물어보는 문제들에서는 이 공간을 하나로 픽스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개체수가 밀도와 굉장히 비례하는 관계 혹은 뭐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셔도 무방할 정도랍니다. 자, 밀도는 공간분의 개체수, 결과적으로 일정한 공간 안에 개체수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밀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개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밀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 밀도, 개체수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에는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원인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부터 이입을 한다던가, 이렇게 출생과 이입이 이제 우리 출생과 이입 여기 있죠.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도를 감소시키는 건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출생의 반대인 사망이라던가 아니면 이입의 반대인 입출이죠. 그래서 이출, 자, 사망과 이출이 바로 밀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혹은 요인이 된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인들이 증가시키는 요인, 감소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딱 구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개체군의 생장이라고 해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생장 곡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 생장 곡선은 문제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생장은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적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 개체들이 서로 교배가 일어나면서 이제 자손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자손의 수는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개체군 내의 개체 숫자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생장 곡선이에요. 자,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개체군 내에 개체들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생장 곡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서 얘기한 대로 이제 이론적인 생장 곡선은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금 보라색 점선을 가지고 있는 모습.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부모가 자손을 낳아도 뭐 한두 명만 낳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명을 낳겠죠. 그 안에서 또 걔네들 사이에서 또 교배가 일어나서 더 많은 여러 명을 낳고 더 낳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됨으로써 점점 개체의 숫자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개체 숫자가 어떤 식으로 늘어나게 되냐면 일단은 늘어나다가 어느 조건 내에서는 이제 멈춰버리게 되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맥시멈 값을 갖게 되면서 개체수의 맥시멈 값을 갖게 되면서 그 값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론적인 실제 곡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라색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 이론적 생장 곡선은 우리는 J자 곡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실제 생장 곡선을 S자 곡선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S자 곡선이 실제 모양을 갖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개체들이 살아가면서 개체 숫자가 증가됨으로써 환경의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이 환경 저항이 점점점 개체 숫자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개체군이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개체군들이 이제 온 지구를 자기의 땅으로 삼고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뭐 하면서 신적인 존재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무언가 제약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간의 제약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위쪽에 있는 이제 포식자가 존재해서 그 포식자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도 있고, 또 자신네들 사이에서 이제 노폐물들이 배설되면서 그 노폐물에 의해서 이제 오염된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 이제 다 저항으로 작용이 돼서 모든 자손들을 미친 듯이 낳을 수 있는 실제 상황이 되지를 않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손을 낳을 건데 내가 뭐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자손을 낳고 키우다 보면은 돈도 들죠. 이 돈이라는 게 환경 저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라고 하는 그 공간 혹은 이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도 제약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손을 키워야 할 때 들이는 노력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환경 저항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경 저항이라는 것이 개체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점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개체 숫자가 이렇게 J자 곡선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S자 곡선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초기 때에는 초기 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혹은 개체수가 적을 때, 이런 적을 때는 환경 저항이 적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 저항의 그 양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점점점.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개체수의 환경 저항은 비례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S자 곡선과 J자 곡선, 특히나 S자 곡선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간들마다 환경 저항이 얼마나 작용되느냐 비교해봐라,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이제 개체수와 비례해서 환경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체수를 파악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 있는 S자 곡선에서 딱 만나고 있는 이 개체수의 값을 우리는 환경 수용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 서식지 내에서 증가할 수 있는 개체수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수용 능력 이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제 그 공간에 따라서 이 개체가 서식하는 공간의 환경에 따라서 혹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이 넓은 공간에서 이 개체군이 살아간다. 그러면 환경 수용 능력이 조금 더 증가해서 이제 S자 곡선이 더 위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있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로는 먹이라던가 아니면 영양 물질들, 뭐 천적의 개체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작용이 되어서 자, 환경 수용 능력이 각각 이제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이제 S자 곡선의 높이가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 개체군의 밀도와 함께 이제 성장 곡선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성장 곡선은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A와 B는 각각 어떤 개체군의 이론적인 생장곡선과 실제 생장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론적인 생장곡선은 J자? 맞죠? J자 곡선이다. 무조건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A가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한계점을 갖게 되는 애들이 이제 실제 곡선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이론, B가 실제. 자, 바로 선지로 가볼게요. A는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다. 환경 저항이 없기 때문에. 자, B에서는 환경 저항은 구간 1에서보다 구간 2에서 크다라고 했습니다. 환경 저항은 여기 있는 이론 곡선과 실제 곡선 사이의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 같은 경우는 요만큼, 2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아니라 더 무한대의 높이로 환경저항이 존재하는 거죠. 또 하나, 환경저항은 개체수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체수가 증가한 이 구간에서는 더 많은 환경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환경저항 구간은 1보다 이 구간에서 크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구간 1에서 개체수 증가율은 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봐주면 돼요. 자, 기울기를 봤을 때 A는 이렇게 가파르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조금 누워있는 상태로 존재하죠. 기울기가 더 크고 기울기가 작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생장률이 높다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A보다 B에서 크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라서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개체군의 이론적 생장 곡선, 실제 곡선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가가 이제 이론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실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사망률은 일정 기간에 출생 또는 사망한 개체수 어쩌고저쩌고 비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제 선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1일 때 그랬어요. T1일 때가 요 라인이네요. 요 라인. 자, 요 라인일 때 가와 나의 개체수의 차이는 환경저항 때문이다. 네, 가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환경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무한대로 증가한 것이고, 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밖에 이제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환경저항이 이만큼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경저항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게 맞는 말. 자, 나에서 개체 간의 경쟁 구간은 2에서보다 1에서 심하다 그랬는데, 자, 개체 간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환경저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저항이 2랑 1, 이 두 가지에서 누가 더 크냐. 개체수가 더 많을수록 환경저항이 큰 거죠. 그래서 2에서 더 심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구간 1에서 심하다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나의 구간 3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다 그랬는데 사망률이 더 출생률보다 높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죠. 이제 아이가 낳는 비율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노인 연령층이 높아졌다가 이제 그 노인들이 이제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 우리 개체수 혹은 국민의 숫자들이 쭉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다 그러면 개체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개체 숫자가 이렇게 꼬꾸라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정하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망률과 출생률이 비율이 맞으면서 공통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지금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이 틀렸으니까 기역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식물 개체군 A에 그리고 나는 식물 개체군 B에 기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지역 기역에서 B는 니은에서 서식을 하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니은의 면적은 기역의 2배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봤을 때 지금 가에서 개체수가 200명, 200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제 200 이하의 개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면적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더 작다는 얘기는 다른 환경 저항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선지를 읽으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개체군 내의 개체수는 무조건 동일한 종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한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간 1에서 B는 환경 저항을 받는다 그랬는데, 자, 구간 1이던 여기 T2던 상관이 없이 모두 다 이제 개체수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 환경 저항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받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자, 디귿 T1에서 A의 개체군의 밀도, 그 다음에 B의 밀도하고 물어봤네요. 자, 밀도는 공간분의 우리 개체 숫자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밀도 같은 경우는 공간을 1로 둔다면 T1일 때 개체 수가 200이었어요. 자, B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이제 A의 공간을 1이라고 뒀죠. 근데 문제에서는 니은의 면적이 2배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공간을 2라고 두고 그 다음에 T1에서의 개체 수는 10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개체 밀도가 다르죠. 여기는 200이고 여기는 50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체의 밀도는 A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